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 한 마리로 시작됩니다. 비둘기요. 공원에서 흔히 보는 그 비둘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한 마리가 고려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196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최고 권력자 이민의 차남 이지영이 어느 무신 가문이 애완 비둘기를 다짜고짜 빼앗아 갔습니다. 그 비둘기의 주인은 바로 최충수라는 젊은 무신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재벌 2세가 중견기업 사장 아들의 명품 시계를 길에서 뺏어간 것과 비슷할까요? 최충수는 분노에 떨며 이지영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내 비둘기 돌려달라. 그런데 이지영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이놈이 말투가 무례하구나 하면서 오히려 최충수를 결박해버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의 재산을 빼앗고 항의하러 온 사람을 오히려 묶어버리다니요. 하지만 이지영도 최충수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결박당한 채로도 최충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군이 나를 묶지 않는다면 누가 묶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호기로운 한마디에 이지영은 피식 웃으며 그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끝내 돌려주지 않았죠. 그날 밤 최충수는 형 최충원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이민 일가를 쳐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최충원이 망설이자 최충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이 안 하시면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정말 그것만으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그 뒤에는 두 남자 최충원과 이민의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시대를 규정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두 남자가 처음 같은 역사의 무대에 선 것은 1170년 무신정변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현원에서 정중부와 이의방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무신들이 문신들을 학살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피를 손에 묻힌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의민이 죽인 문신의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최충원도 있었습니다. 당시 21살의 젊은 무신이었던 최충원은 이 정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무관 가문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그였기에 문신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동료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첫 번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민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금장수,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런 그에게 무신정변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문신들을 많이 죽일수록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친문신파로 찍히기라도 했다면 그 역시 칼에 맞아 죽었을 테니까요. 반면 최충원은 우봉 최씨라는 나름 유서 깊은 무장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증조부와 조부대에는 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버지 최원호가 상장군까지 올랐고 외조부도 중서령과 상장군을 역임한 명문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기반이 있었어요. 무신정변에 가담했지만 이의민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심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칼을 들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 하나는 출세를 위해. 이 차이가 26년 후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신정변 3년 후인 1173년 이의민에게 인생 최대의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동북면병마사 김보당이 무신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고 폐위된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무신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의종이 포기하면 그들은 모두 역적이 되어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정중부와 이의방은 경주 출신인 이의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가서 의종을 처리해라. 왜 하필 이의민이었을까요? 의종이 피신해 있는 곳이
바로 경주, 이의민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그가 가장 적임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이의민은 의종의 총애를 받던 무신이었어요. 의종이 그의 수박 실력을 눈여겨보고 최하급 장교에서 별장까지 파격적으로 승진시켜준 은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기를 발탁해준 회장님을 죽이러 가는 격이에요. 이의민은 경주에 도착해서 교묘한 계략을 썼습니다. 먼저 경주의 유력자를 만나 나도 경주 사람이니 걱정 마시오라며 안심시켰어요. 그 유력자가 자체적으로 의종을 호위하던 군사들을 제압해주자 이의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종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논사 북쪽 연못가 이의민은 의종에게 술을 올렸습니다. 폐하, 한 잔 드시지요. 의종은 어쩌면 한 줄기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무신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요. 하지만 술 두어 잔이 오간 후 이의민은 갑자기 의종의 등 뒤로 돌아가 척추를 꺾어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을 때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기를 발탁해준 은인의 등뼈를 꺾으면서 웃는 모습을요. 그가 진짜 웃었던 건지 아니면 극도의 긴장 속에서 나온 비명 같은 웃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 순간 이의민의 영혼에도 무언가가 함께 꺾였다는 것입니다. 시신은 2개의 가마솥에 넣어 연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가 날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고 합니다. 하늘도 분노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이의민은 이공으로 대장군에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선왕을 죽인 역적이라는 낙인은 그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지울 수 없었어요. 훗날 경대승이 집권하자마자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라고 외치며 이의민을 위협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최충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신정변 후 최충원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낭장에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승진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어요. 특히 이의민이 집권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1187년 최충원은 경상진주도 안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급 자리죠. 그런데 이의민의 뜻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탄핵당해 조기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중랑장, 차장군, 섭장군 같은 중급직위에서 장기간 머물렀어요. 섭이라는 글자가 붙은 건 정식직위가 아니라 임시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규직 승진은 안 시켜주고 계속 계약직으로만 부려먹은 셈이에요. 여러분, 최충원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는 백성에게는 관대하고 관리에게는 엄정하다는 좋은 평을 받았어요. 찰방사가 그 공이 으뜸이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천민 출신 이의민의 눈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재능 있는 인재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은 참았습니다. 이의방처럼 성급하게 나서지도 경대승처럼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전 무신 집권자들의 흥망을 지켜보며 무엇이 그들을 성공하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몰락하게 했는지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의방, 문신들을 적대해서 지지 기반을 잃었죠. 정중부, 아들과 사위의 만행을 통제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경대승, 너무 젊은 나이에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다 30세에 요절했어요. 이의민,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고 아들들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최충원은 이 모든 것을 교훈 삼았습니다. 그리고 1196년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1196년 4월 9일 미타산 별장. 이의민은 명종이 보제사로 행차할 때 병을 핑계로 호종하지 않고 별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니 이제는 편하게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동생 최충수, 외조카 박진재, 부하
노석순과 함께 칼을 소매 속에 숨기고 별장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민이 외출하려고 말을 타려는 순간 최충수가 먼저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은 8척 약 196cm의 거구에 조위총에 난때 눈에 화살을 맞고도 적진에 돌격해 적장의 목을 벤 용장이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반격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충원이 더 빨랐습니다. 최충수의 공격이 빗나간 찰나 최충원이 곧바로 달려들어 이민의 목을 단칼에 베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이민, 주변에는 수십 명의 호위병이 있었지만 추군의 목이 날아가는 광경을 보고는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민도 23년 전 똑같은 방식으로 의종을 죽였습니다. 안심시킨 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요. 그는 자신이 했던 그대로 당한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역사의 냉혹한 반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민의 세 아들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장남 이지순과 삼남 이지광은 군사를 모아 반격하려 했지만 잡혀서 처형되었고 비둘기 사건의 원흉이었던 차남 이지영은 해주로 도망쳐서 마지막 밤 술판을 벌이다가 추격대에 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충원은 곧바로 경주로 부하들을 보내 이민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의 종들과 부하들까지 모두 잡아 죽였어요. 10여 년에 걸친 이민의 권세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62년 최씨 정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저 불꽃일 뿐이었어요. 진짜 원인은 이민 정권의 오만과 부패, 그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려온 최충원의 철저한 준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민은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파는 장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옥룡사라는 절의 노비였어요. 노비의 자식은 노비. 그러니까 이민도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째, 타고난 신체 조건이었어요. 키가 8척 약 196cm에 힘이 장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NBA 선수급 체격이죠. 둘째,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이선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들 이민이 푸른 옷을 입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는 이 아이는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이민은 두 형과 함께 온갖 횡포를 부리다 경주 알렴사 김자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모진 고문 끝에 두 형은 옥에서 죽었지만 이민만 살아남았어요. 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상하게 여긴 김자양이 오히려 그를 무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조폭 수준으로 동네에서 패악질하다 감옥 갔는데 교도관이 이놈 근성이 좋구나 하면서 특채로 공무원 시켜준 격이에요.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시대가 그랬다고 해야 할지. 반면 최충원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문인 우봉 최 씨는 비록 증조부와 조부대에는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버지 최원호가 상장군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탔습니다. 외조부 유정선도 금자광록대부, 중서령, 상장군 등을 역임한 유서 깊은 무장 가문이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최충원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당시 문벌귀족이 득세하던 시대라 무장 가문도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최충원은 음서 제도로 문관직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양울령, 성능직, 위위주부 같은 자리를 거쳤죠. 그런데 도필리라는 아전 계열의 실무직을 맡게 되자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무관으로 전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관으로 살 것인가, 무관으로 살 것인가. 이민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애초에 없었어요. 문무를 겸비한 최충원, 오직 주먹 하나로 시작한 이민. 두 사람의 출발점 차이는 결국 그들이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민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 그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거예요. 이민 정권 들어서 무신정변 당시 문신들을 모두 죽이자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고위직에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조원정은 상장군과 추밀원 부사에, 성리는 상장군에 올랐죠. 더 심각한 건 문신 자리에 무신들을 앉힌 겁니다. 글을 잘 모르는 최세보가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동수국사에 임명되었어요. 실록 편찬이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문신만 임명되던 예부 관직에 무신들이 들어갔고 내시직에도 무신 출신들이 앉았습니다. 이민 정권 후반기에는 문신들이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거나 아예 과거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최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1. 왕이 별궁이 아닌 정궁으로 환궁할 것. 2.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관리수를 줄일 것. 3. 불법 탈취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 4. 불법적인 세금 징수와 세율 인상을 금지할 것. 5. 왕실에 대한 무분별한 특산물 진상을 금지할 것. 6. 승려의 정치 참여와 왕실의 고리대금업을 금지할 것. 7. 지방관들의 향리 관리를 강화할 것. 8. 중앙 관료들의 사치를 금하고 근검절약을 장려할 것. 9. 너무 많이 세워진 사찰수를 대폭 줄일 것. 10. 언론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어때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지금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최충원 본인이 이 원칙들을 다 지킨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왕궁과 맞먹는 집을 짓고 뇌물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명분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통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문신 활용이었습니다. 이의방처럼 문신을 적대하면 지지 기반을 잃는다는 걸 최충원은 알았어요. 그래서 정중부가 했던 것처럼 문신들과 결탁했습니다. 문벌귀족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든 거죠. 학자 이규보를 발탁한 것도 이 맥락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가 두 사람의 통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의민은 힘으로 다스렸고 최충원은 힘과 머리를 함께 썼습니다. 이의민의 권력 유지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주먹이요. 당시 이의민에게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경승이라는 무신이었어요. 두경승은 이의민보다 높은 품계를 받아 그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명종이 이의민의 폭주를 막기 위해 세워둔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중서성, 즉 나라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힘자랑을 벌였어요. 이의민이 어떤 놈이 힘자랑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때려눕혔지라며 기둥을 주먹으로 후려쳐서 건물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두경승이 그래? 나도 한번 저잣거리에서 주먹을 썼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치더라 하면서 벽을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청사에서 장관들이 벽을 주먹으로 부수며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시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가와 두가가 무섭더라 위풍이 당당해서 진짜 재상 같거든 환각에 앉은 지 3, 4년의 주먹바람은 10,000번도 넘게 불었네. 비꼬는 거죠. 재상이라면서 주먹질만 한다고요. 두 사람이 만나 눈을 마주치면 주위 사람들은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이의민식 권력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무신 정권 자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배틀로얄이었거든요. 이의민도 그걸 알았기에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의종을 시해한 역적이라는 낙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암살 위협. 그래서 집에 사당을 차리고 두드리라는 목신을 밤낮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미신에 의지할 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반면 최충원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도 물론 힘을 썼어요. 이민을 죽인 것도 칼이었고 반대파를 숙청할 때도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최충원은 경대승이 만든 도방을 부활시켜 자신만의 사병 집단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6번 도방으로 확대해 경호를 강화했어요. 또한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해 국정 전반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무신들의 합좌 기관인 중방은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요. 한마디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로 권력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 정권은 이민 정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4대 62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몰락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망해요. 이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지순, 차남 이지영, 삼남 이지광. 이 중 이지영과 이지광은 쌍도자, 즉 쌍칼이라는 악명으로 불렸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지영은 아무 여자나 겁탈했고 심지어 명종의 후궁까지 능욕했습니다. 왕의 여자를요? 이건 현대로 치면 뭐라고 비유해야 할까요? 대통령 배우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민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니까요. 장남 이지순도 문제였습니다. 김삼이오심의 난을 진압하러 간 토벌대에 파견되었는데 반군과 내통해서 관군이 여러 번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토벌군 총사령관 전전걸이 오히려 고심 끝에 자결했어요. 이민의 아들을 처벌했다간 보복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런 아들들을 두고 이민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요.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똑같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민 역시 총애하던 여종을 때려 죽인 아내를 쫓아낸 후 양갓집 교수들을 데려다 결혼하고 실직나면 내쫓는 짓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비둘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차남 이지영이 최충수의 비둘기를 빼앗은 것. 이게 도화선이 되어 최충원 형제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민 일가는 몰살당했습니다. 반면 최충원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말썽을 피우는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동생 최충수입니다. 1197년 최충수는 신종을 협박해 태자비를 쫓아내고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건 이방이 했던 짓과 똑같아요. 이방은 딸을 태자비로 만든 직후 몰락했거든요. 최충원이 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충수는 다시 마음을 바꿨다가 이를 말리는 어머니를 떠밀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를요? 최충원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박진재, 김약진, 노석순과 함께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생 최충수의 군사를 몰살시켰습니다. 최충수는 파평현 금강사까지 도망갔지만 결국 추격군에게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친동생을 죽인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요? 기록에 따르면 최충원은 최충수의 시신을 가져오자 통곡하며 꾸짖고 장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했을 리 없죠.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감정보다 권력의 논리를 택한 거예요. 이의민은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해 망했고 최충원은 동생을 죽여서라도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의민은 의종을 시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의 등뼈를 꺾고 웃었죠. 이 행위는 그에게 평생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선왕을 죽인 역적이라는 낙인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최충원에게 훌륭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의종을 시해한 범인을 제거한다. 이게 바로 최충원이 병진정변을 일으킬 때 내건 슬로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의 쿠데타를 용인한 주된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충원은 어땠을까요? 그도 왕을 2번이나 폐위시켰습니다. 1197년에는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을 세웠고 1211년에는 희종을 폐위하고 강종을 세웠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특히 희종의 경우를 보세요.
희종은 직접 최충원 암살을 주도했습니다. 내신왕 중 왕준명을 중심으로 참정 우순경, 추밀사 사홍적, 장군 왕익 등과 함께 최충원을 죽이려 했어요. 1211년 12월 수창궁에서 희종의 부하들이 최충원의 종자 여러 명을 공격해 죽였고 최충원은 희종에게 달려가 구해달라고 했지만 희종은 문을 잠그고 모른 척했습니다. 최충원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우신선주, 기훈이, 상장군 김약진과 도방 군사들이 달려와서요. 그리고 암살 미수에 그친 후 그의 선택은 희종을 폐위하고 강화도에 유배보냈습니다. 나중에 자연도 지금의 영종도로 옮겼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한 왕을요. 왜 그랬을까요? 최충원은 이민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시해하면 평생 역적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건 반대파에게 언제든 공격 명분을 제공해요. 차라리 폐위만 하고 살려두는 게 나았던 겁니다. 이건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훈을 얻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선배 집권자들의 실수를 학습한 거예요. 최충원은 냉혹했지만 그 냉혹함에는 이성이 있었습니다. 최충원이 도달한 권력의 정점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최종 관직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벽상사만 삼중대관계 부이동 3사 수태사문 하시랑동 중서문 하평장 사상장군상 주국병 부어사 대판사 태자태사. 못 세겠죠? 46글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긴 관직명 중 하나일 거예요. 요약하면 문관직과 무관직의 최고위, 명예직의 최고위, 훈장의 최고위를 전부 가진 겁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최충원 본인도 이 긴 이름이 불편했나 봅니다. 나중에는 그냥 은문상국으로 줄여 불렀다고 해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신하가 아닌 상국으로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왕씨 성까지 하사받았어요. 고려 왕조의 국성인 왕씨를요. 물론 죽기 직전에 돌려주긴 했지만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이의민은 어땠을까요? 그도 문화시중에 오르긴 했습니다. 무신 집권자 중 정중부와 함께 최고위 문무관직을 모두 역임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별명은 신도재상이었어요. 새로운 길을 연 재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칭찬이었을까요? 글쎄요. 천민 출신이 재상이 됐다는 걸 빈정거리는 뉘앙스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의민에게는 공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1194년에야 공신에 임명되었는데 최충원처럼 화려한 공신호를 받지는 못했어요. 천민 출신이라는 한계, 의종시해라는 낙인이 그에게 완전한 명예를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사랑과 욕망이 있었어요. 이의민의 가정사는 불행했습니다. 아내 최 씨는 상당히 포악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이의민이 총애하던 여종을 때려 죽였고 남편과의 불화가 극심해지자 남자종과 간통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의민은 그녀를 쫓아냈어요. 그 후 이의민은 양갓집 교수들을 데려다 결혼하고 실증나면 내쫓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복이었죠. 또한 삭주 분도 장군 이지영이 사망하자 그의 기생자운선을 첩으로 삼기도 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남 이지영은 아무 여자나 겁탈했고 명종의 후궁까지 능욕했습니다. 이의민의 딸도 부모를 닮았어요. 불륜을 일삼아서 남편 이연필이 딴 방에서 지낼 정도였습니다. 반면 최충원의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부인 송씨는 상장군 송청의 딸로 정략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남 최우와 차남 최양, 딸 1명이 그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에게도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숙청한 손홍윤의 아내 임씨가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와 사통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니 임씨의 마음이 어땠을지.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 임씨는 나중에 수성택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택주는 원래 왕녀에게만 붙이는 호칭인데 최충원이 자기 첩에게 왕녀급 지위를 준 거예요. 또 다른 첩인 왕씨도 정화택주가 되었는데
이왕 씨는 강종의 서녀였습니다. 왕의 딸을 첩으로 삼은 거죠. 두 남자 모두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건 그 시대의 한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민이 충동적으로 여자를 취했다면 최충원은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왕녀를 첩으로 삼은 건 왕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말년에 최충원은 아들 최성과 폐위시킨 희종의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이건 원수를 사돈으로 삼은 셈인데 아마도 희종 가문과의 화해 제스처였을 겁니다. 냉혹한 권력 투쟁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최충원과 이희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희민은 두두리를 믿었습니다. 두두리란 당시 경주 일대에서 널리 믿던 목신이에요. 집에 사당을 차려놓고 밤낮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의종시해라는 낙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암살 위협. 이 모든 게 그를 짓눌렀어요. 미신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민이 죽기 직전 두두리가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집을 잘 수호해 왔으나 이제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더 이상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물론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일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민의 몰락을 하늘의 징벌로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종을 시해한 죄에 대한 응보로요. 반면 최충원은 불교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봉사 10조에도 승려의 정치 참여 금지, 사찰수 대폭 축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고려의 절들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광활한 농장과 수백 명의 노비를 소유한 사실상 봉건 영주나 다름없었거든요. 이 노비들은 무기를 쥐어주면 바로 사원 세력의 사병이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최씨 정권 내내 사원 세력이 수백 명 단위의 반란을 지속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불교계를 철저히 약화시켰습니다. 왕실의 총애를 받던 승려들을 본래 절로 쫓아냈고 1217년에는 자신을 죽이려 한 승려 800여 명을 처형하기까지 했어요. 시체가 산처럼 쌓여 몇 달 동안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냉혹하죠? 하지만 최충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치적 라이벌 세력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활용한 거예요. 이희민은 두두리에 의지했고 최충원은 불교를 지배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권력 운용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1216년 최충원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란 유민들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최충원의 초기 대응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변방에서 적의 침입을 보고한 사람을 오히려 귀양 보냈어요. 이 때문에 변방의 장수들은 무서워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거란군이 개경 근처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실책이었어요. 인심이 모두 최충원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오만의 대가였죠. 하지만 여기서 최충원과 이희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최충원은 실수를 깨닫고 즉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장수들을 보내 거란군을 막게 했고 자기 집에 군사를 배치해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충과 김추려 같은 유능한 장수들을 활용해 거란군을 격파했습니다. 물론 최충원의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납니다. 조충이 거란을 격파하고 개선하자 최충원은 이를 시기해서 조충에게 개선식을 못하게 했다고 해요. 자기가 초래한 위기를 남이 해결하니까 질투가 난 거죠. 좀 쪼잔하죠? 그런데 이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면 주먹으로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조이총의 난 때 눈에 화살을 맞고도 적진에 돌격해 적장의 목을 벤 용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집권 말기의 이민은 더 이상 직접 전쟁터에 나설 체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최충원처럼 위기 상황에서 유능한 장수를 발탁하고 활용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 기반은
개인적 무력과 인맥에 의존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이것도 두 사람의 리더십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남자의 죽음은 그들의 살만큼이나 달랐습니다. 1196년 4월, 이의민은 미타산 별장에서 습격당해 목이 날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최후였어요. 10년 넘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세 아들도 모두 죽었고 삼족이 멸해졌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이의민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무신정변 때 가장 많은 피를 손에 묻혔고 의종의 등뼈를 꺾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습격당해 죽었어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 최충원은 어땠을까요? 그는 1219년 9월 71세의 나이로 자기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참 인상적입니다. 죽기 직전 최충원은 왕씨 성을 돌려주고 괴장 임금이 원로 대신에게 주는 지팡이를 반납했으며 안팎의 죄수와 유배자들을 모두 풀어주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저택에서 하루 종일 풍악을 울리게 했습니다. 악공 수십 명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노래 속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일관점쟁이 달이 화성을 침범했으니 귀인이 죽겠습니다라고 아뢰자 최충원이 그 말을 듣고 악공을 소집해 종일 음악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밤 삼경 연주가 끝나기 전에 최충원이 과연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을 음악과 함께 보낸 겁니다. 불안에 떨며 두드리에게 매달렸던 이의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요? 그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과 흡사했습니다. 백관은 소복을 입고 모여 장례를 치렀고 비기와 우보, 고취, 기상이 모두 왕의 상과 비슷했대요. 천민으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에서 죽은 이의민, 무장가문에서 태어나 왕과 같은 예우로 묻힌 최충원. 두 남자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두 남자가 떠난 후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의민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선 이씨는 이의민이 몰락한 후 먼 친척. 자손 하나만 살아남아 정선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가 매우 적어요. 전국에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최충원의 유산은 6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우, 손자 최항, 증손자 최희까지 4대에 걸쳐 고려의 실권을 장악했어요. 한국사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이렇게 오랜 세습 정권을 유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1258년 무오정변으로 최씨 정권도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김준이 최희를 살해하면서 62년 최씨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후 공신전에 있던 최충원의 초상화는 제거되었고 묘정에 배양되어 있던 위패도 철거되었습니다. 우봉 최씨의 운명도 정선 이씨와 비슷해졌어요. 지금 전국에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충원의 막내 아들 최충수는 형에게 죽었고 최충원의 직계 자손들은 정권 붕괴 후 거의 멸족되었을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최충원의 묘지명입니다. 이 묘지명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라고요. 고려 최고 권력자의 묘비가 머나먼 일본에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고려사에 기록된 두 사람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의민은 역적편에 실려 있고 최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왕을 능멸한 역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단순히 선악으로 구분하기보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선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민 출신으로 정상에 오른 이의민의 한계와 비극,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후대의 역적으로 기록된 최충원의 영육. 역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흥미롭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비둘기 한 마리로 시작했죠? 그 비둘기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세요? 당시 권력자들이 키우던 비둘기는 보통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혈통 좋고 유서 깊은 비둘기 한 마리가 오늘날
고급 외제차나 서울 아파트 가격에 맞먹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용 전서구는 10억 원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비둘기는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민 일가의 오만과 부패, 그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려온 최충원의 야망이었어요. 두 남자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출발점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천민 출신 이민도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명문가 출신 최충원도 62년 최씨 정권의 시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출신보다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둘째, 가족의 통제가 권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민은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해 망했고 최충원은 동생을 죽여서라도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냉혹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그런 곳이에요. 셋째, 학습하는 자가 오래갑니다. 최충원은 선대 집권자들의 실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 삼았습니다. 이방이 문신을 적대해서 망했으니 문신과 결탁했고 이민이 왕을 시해해서 낙인 찍혔으니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역사를 아는 자가 역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권력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민의 13년, 최충원의 23년, 최씨 정권의 62년.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늘 불안하고 그 불안이 그들을 더 잔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바꾼 고려의 역사.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저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최충원과 이민의 비교는 단순한 선악구도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무신정권이라는 혼란의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의 논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출신, 교육, 성격, 그리고 선택이 달랐기에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흥미롭습니다.